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본인과 가족, 친구들이 인지하고 있는 수입원은 몇 개인가요? 지금 당장 본인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수입원은 몇 개나 될까요? 많은 직장인들은 보통 하나의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보통 소득원을 한 군데에만 묶어두지 않습니다. 출퇴근하며 시간당 비용으로만 돈을 버는 방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평균 백만장자는 7개 정도의 서로 다른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소득 다각화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자들은 7가지 이상으로 수입을 벌어들일까요? 근로소득은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버는 기본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근로소득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근로소득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익 창출 기회입니다. 재정적 독립을 이루려면 단순히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능동적으로 자산을 배치해 수동적 소득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스케치입니다. 머니와 재테크, 투자에 관한 실전 팁을 다루는 채널이니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최신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오늘은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소득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할 다른 수입원들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일해서 받는 돈입니다. 월급이나 시급, 성과급처럼 근무 시간이나 업무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형태죠. 많은 직장인은 시간만큼 돈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끊깁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시급이나 건당 수수료, 성과에 따라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즉 수입은 일을 계속하는 한 해만 유지되고 일을 멈추면 소득도 멈춥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세제상 공제 여지가 비교적 적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단순히 안전한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기회를 잘 보지 못합니다. 흔히 직장을 영어 약자로 줄여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실상은 직장이 곧 안정이라는 신화에 갇히기 쉽습니다. 문제는 그 안정감 자체가 위험을 감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소득원을 한 곳에만 의존하면 예기치 않은 해고, 감원,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험은 근로소득 자체가 아니라 근로소득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소득원을 갖고 있다면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이제부터는 근로소득 외에 어떤 종류의 소득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익소득, 즉 프로핏 인컴에 대해 알아보죠. 이익소득은 무언가를 만들거나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의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물건을 매입가보다 비싸게 팔면 그 차액이 이익소득이 됩니다. 자동차 매매사는 차량을 매입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할부와 정비 서비스로 이익을 냅니다. 이 방식은 보통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초기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창업 초기에는 시간과 자본 투입이 많지만 잘 운영되면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는 진입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소규모로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제나 청소용품을 소량으로 매입해 동네를 돌며 판매하면 초기 비용과 고정비가 매우 낮습니다. 영업사원 한 명이 문전 방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잘 제공하느냐와 비용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입니다. 이런 이익소득을 만들려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기꺼이 지불할 가격에 제공해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 아는 분야를 선택하면 초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류, 음식점 운영과 같은 분야가 전형적이지만 개인의 전문성을 살린 서비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품을 매력적으로 진열하고 고객 응대를 잘하면 이익은 안정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결국 시간과 노력, 초기 자본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이자 소득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돈을 남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이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율은 돈을 빌려주는 기간과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집을 수리해 되파는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이자율은 비교적 높게 책정됩니다. 반면 장기간 보유할 임대용 부동산 구입자에게 대출해주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 목적의 부동산은 보통 수년 동안 보유되지만 단기간에 집을 고쳐서 바로 판매하는 플립 투자는 보통 몇 개월에서 1년 사이에 끝납니다. 같은 원금으로도 기간과 위험에 따라 이자, 수익의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자 소득은 다른 형태로는 창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개인의 차량 구입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은행 예금이나 국고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 잘 맞춘다면 비교적 수동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자 소득은 일단 빌려줄 원금이 있어야 하고 그 원금을 활용하려는 상대방과 금리 조건을 합의해야 합니다. 국고채나 적금처럼 안전한 옥션에 넣으면 안정성이 높지만 수익률은 낮습니다. 반대로 개인 대출이나 부동산 브릿지론처럼 위험이 큰 곳에 자금을 제공하면 수익은 커지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커집니다. 어떤 형태건 초기 자본이 있어야 하며 대출 상대의 신용과 용도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일을 기다리며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단기 대부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한번 계약하면 그 뒤로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비교적 수동적인 소득원입니다. 다만 내가 빌려줄 수 있는 금액과 상대방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이자 수준에 따라 수익이 한정됩니다. 또한 법적 규제와 윤리적 문제도 있으니 무작정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배당 소득입니다. 배당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신세계, 이마트, 한미약품 같은 배당을 하는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대표 지수에 투자하면 보유 비중에 따라 보통 매년 일정 비율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수형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배당률은 약 2%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 소득은 투자액이 충분하다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배당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배당은 부동산 임대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원금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정기적으로 현금이 발생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당을 통해 자본도 늘리고 현금 흐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소득은 어떤가요? 임대소득은 가장 직관적인 수동소득 중 하나입니다. 집이나 아파트를 월세로 놓고 받는 월세 수입이 대표적이고 산업용 창고나 상가, 토지까지 임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매점들이 매장을 구매하기보다는 임대하여 운영비와 유지보수 부담을 덜고 핵심 제품과 서비스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임대는 관리와 유지보수, 세금 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지만 잘 구조화하면 꾸준한 현금 흐름원이 됩니다. 임대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은 단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트, 캠핑카, 차량, 공구 같은 물건을 빌려주는 렌탈 사업도 임대소득의 범주에 속합니다. 또한 물류창고나 사무공간, 주차장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임대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들어오는 임대료가 유지비와 대출 상환, 관리비를 충당하고도 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자녀가 바로 캐시플로우이며 이 부분이 양의 값이면 임대소득은 성공적입니다. 다음은 양도차익, 즉 캐피털 게인입니다. 자산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얻는 소득이 바로 양도차익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매각할 때 얻는 차익, 주식이 오르다가 매도할 때 생기는 차익, 혹은 오래 보유한 골동품이나 클래식 자동차를 비싸게 팔아 차익을 얻는 것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도차익은 자산이 실제로 팔려야만 실현된다는 점에서 다른 소득과 차별됩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팔지 않으면 돈으로 쓸 수 없습니다. 양도차익으로 벌 수 있는 금액은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자산의 수에 따라 제한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동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어떤 주식이 2배로 올랐다면 그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실물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아서 현금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일정 수준의 활동과 결정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양도 차익을 현금 흐름과 섞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흔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로열티 소득입니다. 저작권이나 특허처럼 지적재산권에서 나오는 소득을 말합니다. 노래 한 곡, 책 한 권, 로고나 디자인, 슬로건, 발명 특허 등 다양한 형태가 해당됩니다. 일단 창작하거나 발명한 지적재산권은 법적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창작자가 직접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과 소유권 자체를 팔고 일정 비율의 매출을 받아가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의 저작권을 통째로 팔고 선급금을 받으면서 책이 팔릴 때마다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작권을 유지한 채 출판사나 제작사의 사용을 허가해 라이선스료를 받는 방식도 흔합니다. 프랜차이즈처럼 가맹사업에서는 매출의 정해진 비율을 로열티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고정 비율을 적용하거나 최소 보장액을 둬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 등 계약 구조는 다양합니다. 로열티는 한번 창출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한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창작 능력이 있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를 지적재산화하고 로열티로 수익화하는 전략을 반드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기 투자 이후에는 계속적인 노동 없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정리하자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근로소득에만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형태의 수입을 하나둘씩 추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동소득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돈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벌려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에서 시간을 팔아야만 하는 삶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에는 한계가 있으니 가능한 한 자산이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내도록 자본을 배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소득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처럼 여러 소득원을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소개한 이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양도차익, 로열티 같은 수단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제작팀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안히 함께하길 바랍니다.